안녕하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줄 알았던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40대 여자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배신의 중심에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효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던 제 남편이 사실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은 누가 봐도 참 괜찮은 남자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그 사람은 늘 다정했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죠. 번듯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날을 어겨본 적이 없었고 퇴근 후에는 늘 곧장 집으로 달려와 저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술 좋아하는 남편, 게임에 빠져 사는 남편 때문에 속 썩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제 남편은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고 유일한 취미라고는 주말에 저와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모두 저더러 결혼 참 잘했다고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거 아니냐며 부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그래, 난 정말 복받은 여자야.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남편의 수많은 장점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높이 샀던 건 바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몸으로 고생하시며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유독 시어머니를 끔찍이 아꼈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에게도 잘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홀로 되신 어머니를 챙기는 그 따뜻한 마음이 좋아서 저는 남편의 효도를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괜찮겠냐고요. 물론 저는 두말 없이 그러라고 했죠. 홀로 지내시는 어머님께 그 정도는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모아야 할 돈도 많은데 자기한테 미안해서.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50만 원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너무 부담될까?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껴 쓰면 되죠.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저도 얼마든지 도울게요. 걱정 말고 보내드려요. 제 대답에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제 손을 연신 쓰다듬었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달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50만 원을 이체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제게 맡기는 남편이었지만 그 돈만큼은 꼭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내드렸죠.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짧은 메시지를 남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뭉클해지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실 때마다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가, 이번 달에도 용돈 잘 받았다. 너희도 살기 팍팍할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어쩌니.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가서 내가 이런 호강을 누리는구나. 다 내 덕분이다. 저는 그저 아들이 드리는 건데 제게 고맙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50만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제 수입이 들쑥날쑥했기에 어떤 달에는 그 돈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남편의 효심을 떠올렸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만큼 자신의 어머니 또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돈에 대해 불평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았죠. 저는 정말이지 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거기에 부모님께 효도까지 하는 남자. 이보다 더 좋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미래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견고했던 믿음이 아주 사소한 발견 하나로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요. 며칠 동안 애써 담근 김장 김치를 커다란 김치통에 나눠 담아 시댁으로 향하던 날이었어요. 저희 남편 본인 입으로 챙기는 건 딱 질색이라면서도 제 손맛이 들어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 입만 맞춰주는 게 좋아서 또 저희 김치를 유독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생각에 힘들어도 매년 거르지 않고 김장을 했어요. 갓 담근 김치에 수육 한 점 싸서 남편 입에 넣어줄 때 그 행복한 표정을 보면 며칠간 쑤시던 허리 통증도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또 앓는 소리를 하시며 현관문 앞에서 저를 맞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왔구나. 이 무거운 걸 여기까지 어찌 들고 왔어. 전화하지 그랬니? 내가 아들 녀석 시켜서 가지러 갔을 텐데. 어머니 뭐려? 따끈할 때 드셔야 더 맛있죠. 얼른 들어가세요. 바람 차요.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늘 아프다, 돈 없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것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곤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저는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족하면 더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먼저 묻는 저였으니까요. 거실에 김치통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몸을 기대며 또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어휴, 어제부터 또 허리가 쑤셔서 잠을 설쳤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네.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갈까요? 됐다. 병원 가봤자 맨날 똑같은 소리뿐인데 뭐. 약 먹고 파스나 붙이면 좀 나아지겠지. 아가, 미안한데 저기 안방 서랍장 둘째 칸에 파스 좀 꺼내다 주겠니? 내가 지금 허리를 굽히기가 영 힘이 들어서 말이야. 네, 어머니. 잠시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원목 서랍장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죠. 서랍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영수증 뭉치와 언제 쓰셨는지도 모를 약봉지들, 고무줄 몇 개, 그리고 짝 이른 단추들이 뒤엉켜 있었죠. 파스를 찾으려고 손을 넣어 이리저리 뒤적이는데 그때 손끝에 딱딱하고 낯선 감촉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낡은 통장 하나였죠.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이런 종이 통장을 보니 괜히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세대는 아직도 이런 게 더 편하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파스를 마저 찾으려는데 무심코 통장을 들어 올리는 순간 통장이 힘없이 쫙 펼쳐졌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빼곡하게 찍힌 입금 내역들. 그런데 금액이 이상했어요. 200만 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달 아주 규칙적으로 말이에요. 매월 15일 입금 자명 없이 정확히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병원비가 없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매달 200만 원이라니요. 남편이 보내는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이었죠. 혹시 제가 모르는 연금이라도 있으신 걸까? 아니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이라도 있으셨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달 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꾸준히 들어올 구석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시아버님은 평생 모은 재산 하나 없이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따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누가 빚이라도 갚는 걸까요?
하지만 입금 내역은 최근 몇 년간 아주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월급처럼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든 낡은 통장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그 통장을 든 제 손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늘 아프고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던 시어머니의 얼굴과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 한 푼이라도 더 챙겨드리려 했던 제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주 단단히요. 제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낡고 해진 통장 표지를 몇 번이나 쓸어봤는지 몰라요. 매달 15일 어김없이 찍혀있는 입금액 2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인쇄된 보낸 사람의 이름.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동명이인이겠지,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쓰는데요. 하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이 기분은 뭘까요?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속으로 수백 번을 외치면서도 눈은 집요하게 그 이름을 쫓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그 이름 뒤에 붙은 희미한 숫자 몇 개, 제가 아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과 일치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제 남편이, 세상 누구보다 자상하고 성실했던 내 남편. 월급날이면 모든 걸 제게 맡기고 본인은 최소한의 용돈만 받아 쓰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저 몰래 매달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시어머니께 보내고 있었다니. 우리 형편의 200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이 학원 하나를 더 보내고 대출금을 한 달이라도 더 빨리 갚을 수 있는 정말 피 같은 돈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효심이 깊은 건 알았지만 이건 그냥 효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만적이었어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걸로도 충분히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아가 덕분에 허리 펴고 산다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런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번갈아 쳐다보는데 기이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200만 원을 입금한 바로 그날, 혹은 늦어도 바로 다음 날이면 귀신같이 똑같은 2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평소 정말 알뜰하신 분이었어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100원 깎는 걸 낙으로 아시는 분이 매달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하루 만에 전부 써버릴 그리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었다면 그 돈을 한 번에 인출해서 현금으로 쓰셨겠죠. 하지만 통장에 찍힌 건 현금 인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된 선명한 기록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통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구에게 약점이라도 잡혀서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 거기엔 돈이 빠져나간 계좌 주인의 이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그래요.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 그 계좌의 주인은 바로 제 손아래 시누이였어요. 허구한 날 사업한다며 남편에게 손 벌리고 명품 가방이며 비싼 옷이며 사칠한 사치는 다 부리던 그 철없는 시누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돈 타령, 아들 앞에서는 세상 불쌍한 척 눈물 흘리시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오빠 나 이번만 도와주라라며 달라붙던 시누이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제 남편은 그 연극의 주연 배우였고요.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잔뜩 구겨지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죠.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을 믿고 시댁을 위해 헌신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한편이 되어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남편의 체면을 위해 애써왔던 제 모든 노력은 그저 이용당하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그저 이 가족의 완벽한 호구, 돈 나오는 ATM 기계였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낡은 통장을 붙들고 있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터져버릴 것 같았죠. 매달 200만 원. 그것도 꼬박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5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것도 생활비 쪽에서 겨우 보내는 건데 대체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서 나서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거금을 보냈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저는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통장은 마치 뜨거운 불쏘시개처럼 느껴졌죠. 여보, 나왔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 막히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들어섰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금세 표정이 굳더군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다정하게 다가와 이마를 짚으려는 그 손을 저는 저도 모르게 탁 쳐내고 말았어요.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테이블 위에 그 통장을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낡은 통장이 테이블 위에서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죠. 이게 뭐야? 남편의 시선이 통장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집어들더니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 남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걸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매달 200만 원씩 당신 이름으로 꼬박꼬박 찍혀있는 이 돈 대체 뭐냐고. 제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 나왔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죠. 남편은 입술만 달싹일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제가 한 번 더 소리치려던 순간 갑자기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뿌리치며 물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대체 이 돈이 뭔데? 당신 나 몰래 비자금이라도 만든 거야? 아니면 혹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상상까지 들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였어요.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실은 어머니 빚 때문에. 빚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빚?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빚이 있으셨다고?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아는 사람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크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모은 쌈짓돈을 전부 날리고 심지어 무서운 사채까지 끌어다 쓰셨다고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험한 소리를 하고 어머니가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 죽기보다 싫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매달 이자만 겨우 갚아나가고 있었던 거야.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 나 혼자 짊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은 끄끄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너무나도 비통하게 울었죠. 그의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효심 깊은 남편이 홀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늙은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빚독촉에 시달렸다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의심했던 제가 못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마저 들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얼마 전 어버이날에 찾아뵈었을 때 시어머니는 새로 산 듯한 값비싼 코트를 자랑하며 동네 사람들하고 온천 여행 다녀온 얘기를 신나게 하셨거든요. 빚 때문에 매일 밤 공포에 떤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죠. 제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자 남편은 제 의심을 눈치챘는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 바로 어머니랑 통화할게. 직접 들어봐. 그러고는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몇 번 신호음이 가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왜 이 시간에? 하는 목소리에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집사람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못난 늙은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다 갚으마.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 시어머니의 서럽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쌍으로 제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상상을 한 걸까? 이 두 사람을 의심한 내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눈물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더 가짜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의 눈물은 뜨거웠어요. 정말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를 속였다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남자처럼 보였죠. 펑펑 우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던 게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차라리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고 같이 해결하면 되는데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등을 토닥여주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차가웠어요. 그 눈물이 꼭 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의 필사적인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빚이라니.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셨다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빚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졌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냥 오래전부터 아는 분에게 진 빚이라며 더는 묻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그 애처로운 모습에 저는 더 캐묻지 못하고 일단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들로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한결같이 자상했고 결혼해서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통장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그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이었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평소보다 더 잘해주려고 애썼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다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하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찝찝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단서는 정말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물소리에 섞여서 희미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나야. 응. 엄마한테는 잘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번 달 250만 원 들어간 걸로 인테리어 잔금은 해결된 거지. 가게 오픈 준비는 잘 돼가고 250만 원. 50만 원이 아니었어요. 200만 원도 아니었고요. 250만 원. 제가 알고 있던 용돈 50만 원에 통장에서 발견했던 의문의 200만 원을 합친 정확한 액수였어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인테리어 잔금? 가게 오픈? 시어머니 빚 갚는다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계속 엿들었어요. 그래, 고생이 많다. 오픈하면 오빠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엄마한테는 계속 아프다고 좀 하고 알지. 내 올케 성격에 사실대로 말했다간 집안 뒤집어지는 거. 신우이였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 신우이였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신우이가 SNS에 올렸던 사진이 떠올랐어요. 번화가에 새로 열었다는 그 화려한 옷가게 비싼 조명과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진 인테리어 사진 밑에 이렇게 써놨었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오빠 덕분에 드디어 꿈을 이뤘다. 고요. 그때는 그냥 오빠한테 축하받아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래서 통장에 200만 원씩 찍혀 있었구나. 제가 아는 50만 원은 그냥 연막이었고 실제로는 매달 2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시어머니 통장을 거쳐 신우이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빚이라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제 남편은 효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여동생의 사치와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 아내를 속이는 남자였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중간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빠듯한 살림에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아등바등 살았던 이유, 제가 입고 싶은 옷 하나, 신고 싶은 구두 하나 참아가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들이 전부 신우이의 몇 번이나 말아먹은 사업 미천으로 그 화려한 가게의 대리석 바닥으로 번쩍이는 조명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눈물, 시어머니의 아프다는 하소연,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배신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군요. 제 얼굴을 보더니 왜 안 자고 있냐며 무슨 일 있냐며 다정하게 묻는데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제 와서 소리 지르고 따지는 건 아무 의미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기만이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인생과 제 몫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손에 들린 통장이 차갑게 느껴졌죠. 남편의 눈물 어린 변명을 듣고도 제 마음속 의심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마침 집에 와 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저를 맞았어요. 어머 올케.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시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해맑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꿍꿍이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손에 든 통장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도 잘 오셨네요. 두 분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제 단호한 목소리와 테이블 위의 통장을 번갈아 보던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어요. 아가, 그게 뭐냐? 갑자기 와서 사람 놀라게. 이거요. 어머니 통장이잖아요. 제가 오늘 어머니 김치 갖다 드리려고 냉장고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 말에 시누이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어요. 아니, 그걸 왜 올케가 마음대로 봐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게 어디 있어요? 기가 막혔어요. 잘못을 지적당하니 이제는 제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는 걸까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힘주어 말했어요. 마음대로 본 거 아니에요. 낡아서 너덜너덜한 게 툭 떨어지길래 주워본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제 남편이 매달 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돈이 고스란히 아가씨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 모습에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처음부터 세 사람이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거대한 사기극이었어요. 잠시 후 먼저 입을 연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죄라도 된다는 거냐? 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언제 당황했냐는 듯 오히려 저를 뻔뻔하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아들이 지 동생 힘들다는데 좀 도와준 게 그렇게 아니 꼬미게? 너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시동생 망하라는 소리야? 세상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던 시누이도 기다렸다는 듯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엄마. 올케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에요. 한 가족이잖아요. 오빠가 저 사업 자금 좀 대준 게 그렇게 억울해요? 올케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오빠 덕에 편하게 사는 건 생각 안 해요? 편하게 산다고요? 맞벌이하며 악착같이 돈 모으고 대출금 갚느라 흔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게 편하게 사는 거였나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가씨,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돈이 아깝다고 했어요? 저를 속인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왜 온 가족이 짜고 저를 바보로 만드셨냐는 말이에요. 제 외침에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내 아들이 내 딸한테 돈 주는 건 우리 집안일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지난 10년간 시댁에 헌신했던 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저 그들의 돈줄을 관리하는 외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아내예요. 법적으로도 가족이라고요. 부부의 재산은 공동 재산이고 이렇게 큰 돈이 나갈 때는 당연히 제 동의를 구했어야죠. 이건 명백한 기만이고 배신이에요. 시끄럽다. 어디서 배운 거 없이 법 타령이야. 내 아들이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 허락을 왜 받아야 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유세 떨지 마라.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죠. 아마 시어머니가 몰래 문자를 보낸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자기 엄마 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 당신은 지금 이게 내 말버릇 문제로 보여?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픈 신용을 하며 소파에 주저앉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또 혈압 오르시겠네. 여보, 대체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엄마랑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 혼자만 이방인이었구나. 시누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완벽한 연극 속에서 저만 홀로 악역이 되어 있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처절한 고립감 속에서 제 마음속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시어머니 댁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는 시누이가 악을 쓰며 내뱉었던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만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들로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그리던 이 차 안이 이렇게 숨막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상했던 내 남편. 그 사람의 옆모습을 훔쳐보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아니, 애초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은 계속됐어요. 우리가 함께 꾸민 이 공간이 마치 텅 빈 무대 세트장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뒤에서 무어라 변명을 시작하려 입을 떼는 순간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은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는데 그제야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매달 50만 원. 그래요. 저는 그 50만 원도 사실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하는 남편의 그 효심이 기특하고 예뻐서 군말 없이 동의했어요.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아끼면 된다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의 통장에서 매달 250만 원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갖고 싶었던 옷 한 벌, 친구들과의 약속 한 번을 미루면서 아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나중에 내가 다 호강시켜 줄게라며 제 어깨를 다독였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전부 신우이의 사치품과 실패한 사업 뒤치다꺼리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더 비참했던 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아들 등 뒤에 숨어서 눈물 연기로 저를 기만하고 뒤에서는 며느리가 모은 돈을 자기 딸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제 앞에서 아픈 척, 없는 척, 그렇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김치통을 들고 찾아갔을 때 아가, 너밖에 없다며 제 손을 잡던 그 온기가 소름 끼치게 역겨웠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대신 심장이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저 사람들은 내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야. 오히려 이기적이고 매정한 며느리라며 나를 더 몰아세우겠지. 오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했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올가매던 착한 며느리, 현명한 아내라는 굴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부터 가족으로 인정받은 적도 없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아들이 벌어온 돈을 관리하고 시댁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남편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한테 미리 사실대로 다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랑 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속상해할까봐? 나를 속이는 게 나를 위한 거였다는 말이야?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어요. 그럼 어떡해? 내 엄마고 내 동생인데.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당신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어요. 매정한 사람. 그래, 당신들 눈에는 내가 매정하게 보이겠지. 당신들 가족의 안위를 위해 내 희생과 내 돈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는 거겠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에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당신 가족. 거기엔 처음부터 내 자리는 없었구나. 내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살았어. 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어요. 이 기만적인 연극을 끝내고 빼앗긴 내 몫을,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통장 사본, 주고받은 메시지, 그동안 제가 생활비를 아끼려 아등바등했던 흔적들까지. 결혼 후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저를 완벽하게 속여온 그들에게,
기만과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알려줘야 했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돈뿐만 아니라 제 시간, 제 믿음, 제 자존심까지 전부 되찾을 거예요. 그는 제가 며칠 힘들어하다 결국 모든 걸 용서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 것 같았지만 천만에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그 사람과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 봐야만 했어요. 조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은 제게 수십 번도 더 매달렸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신 안 그러겠다.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변명들은 이제 제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우리 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걸 깨달은 이상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아들 인생을 망쳤다. 이 늙은이가 죽어야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나는 것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줄이 끊기는 게 더 두려웠을 거라는 걸요. 시누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더군요. 우리 오빠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서 위자료까지 뜯어가. 아주 독한 여자네.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악착같이 일하고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놀아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대꾸했죠. 형님, 그 돈이 누구 돈이었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는 잘 되시나 봐요. 제 말에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모아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남편의 급여 통장 내역, 시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250만 원씩 이체된 기록, 그리고 그 돈이 고스란히 시누이 계좌로 다시 옮겨간 내역까지. 그 돈으로 시누이가 인테리어 비용을 결제하고 가게 보증금을 낸 영수증까지 찾아냈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하며 몰래 빼돌린 돈이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빼돌린 돈의 절반을 고스란히 제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만적인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 길 햇살이 참 눈부시더라고요. 지난 몇 달간 제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어머니랑 동생도 다시는 당신 힘들게 안 하게 할게. 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만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구나.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건 돈 몇 푼을 속인 게 아니야. 내 믿음을 배신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내 노력을 하찮게 만든 거야. 당신에게 가족은 나를 제외한 당신 엄마와 동생뿐이었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나더군요. 그 후로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어요. 혼자 맞이하는 아침이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지만 곧 온전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해먹고 밤늦게까지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떠드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가끔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거짓된 행복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조금 외롭더라도 진실한 나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얼마 전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결국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진 아들에게 온갖 원망을 쏟아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다고 해요. 결국 시누이가 차렸던 그 번지르르한 가게도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은 제게 사람을 보는 눈과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저는 요즘 작은 공방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오롯이 저만의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여러분의 행복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